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는 노동력 축소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다음 달 발표할 장래 인구 관련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 예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3년 전 통계청은 한국의 출산율을 가장 비관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2027년 정점을 기록하고 이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합계 출산율이 2016년 예상했던 1.12명을 한참 밑돌 것으로 보이자 인구 감소 시기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기대 수명 등 모든 변수가 악화할 경우 인구 감소 시점은 당초 예상인 2028년에서 4년 앞당긴 2024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경우 전체적인 고용과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3,679만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6만 3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첫 감소인 겁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 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결국 한창 일할 나이에 사람 수는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전체적인 고용 지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합니다. 시장 규모가 감소하면서 소비와 전체적인 내수의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있다. 일각에선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해 우리도 이민 제도를 손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국내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2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조선업계 경쟁이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인원 감축과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등 과제도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수주한 LNG선은 모두 65척, 2011년 이래 최대 수주 물량이지만 당장 영업이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LNG선 같은 우리나라 빅3 조선소밖에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지가 적었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 저가 수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LNG선 선박의 경우 중국의 우태와 일본의 비조선업 집중으로 당분간 국내 업체의 독주가 전망됩니다. 국내 1, 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경쟁이 줄어들면서 수주 단가를 높일 수 있고 각사의 전문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양사 간 특허 분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전략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합쳐져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나쁘지만은 않다. 다만 조선업이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만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빅3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LNG선의 수명이 긴 상황에서 발주 물량이 줄면 새로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LNG선 한 척당 고용 인력이 600명 안팎에 불과해 일감이 줄면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유지를 통한 기술력 향상도 과제입니다. 조선업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조립 업체들 사이에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편이 베네핏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독점화시키는 식으로 간다는 때는 그 비용이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을 받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오는 28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초부터 먹거리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힘든 경기 탓에 지갑도 얇은데 햄버거, 샌드위치 업체부터 즉석밥까지 인상 대열에 동참하니 야속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업체들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만들어진 밥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 즉석밥의 주재료인 햅쌀값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킬로그램당 2,460원 선. 1년 전보다 500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제조사는 제품값을 최대 200원씩 올렸습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지금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로 쌀값 부담이 너무나 가중된 상황이고, 외식 프랜차이즈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오는 12일부터 햄버거 등 23개 메뉴 가격을 최대 200원까지 올릴 예정이고, 버거킹은 이미 지난달부터 배달 주문을 하면 개당 200원의 배달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습니다. 서브웨이 역시 인상에 나서 기본 크기 제품 20종 중 3종이 최대 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들이 자체 원가 상승 흡수 노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부당하다고 반발합니다. 불필요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면 유통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올린 가격은 재료값이 싸져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요즘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선 인터넷 업체들은 울상이라는데 왜 그런지 서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좀비가 출몰하는 조선시대를 다룬 드라마 킹덤. 넷플릭스로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기준 지난해 1월 34만 명이었던 이용자는 12월 127만 명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선 인터넷 업체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 퇴근 이후 특정 시간대에 넷플릭스 화질이 떨어지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LG유플러스는 아예 독점 계약을 맺고 넷플릭스 서버를 국내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해외망 용량을 2배 늘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륙간 해저 광케이블을 갖고 있는 KT도 용량 확충에 나섭니다. 고객들은 넷플릭스한테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 고객들은 넷플릭스한테 그만큼 화질을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매번 인터넷 업체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해외망을 확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건데 미국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는 꿈쩍 않고 있습니다. 인기를 무기로 반응이 없는 넷플릭스와 서비스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낀 국내 통신업체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넷플릭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6%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 떨어졌습니다. 전주에 비해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13주 연속 내리막. 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8%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뒤 63주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주 0.18% 내리며 15주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증가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도 나서면서 전세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입주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기간 집값이 전세값 이하로 폭락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거나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을 산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750조 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정부도 깡통 전세를 우려했습니다.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체감 경기는 안 좋고 국내 경기 전망이 모두 불투명하다 보니 투자처를 못 찾은 돈이 요새 은행 저축성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는 수요가 늘고 은행도 금리를 높인 상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런 때 여유 현금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박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간 돈의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축성 예금 증가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잔액은 1,175조 1,612억 원, 1년 전보다 6.5%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요구불 예금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대신 이자가 없다시피 해 사실상 다른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 성격인 요구불 예금 대신 이자가 좀 더 높은 저축성 예금에 돈을 묻어두는 수요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들도 내년부터 강화되는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에 대비해 정기예금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K뱅크는 올해 은행권 처음으로 연금리 3%짜리 적금을 팔고 있고 우리은행은 15년 이상 거래한 고객은 최고 연 3.2% 금리를 적용해주는 등 2% 중후반 상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리가 상승 기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단기로 운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분간은 시중의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단기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한 3개월 이상 가능하시다라면 은행 정기예금이 조금 높은 금리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수시로 단기간 판매하는 특판 상품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바로 정부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계획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수도권 중심이 아닌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대책을 내놨는데요. 2022년까지 총 172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 불리는 이 계획안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이루어졌던 이 3차 계획보다 10조 원이 더 늘어난 규모인데요. 참고로 2022년까지 4년이 남았지만 5개년 계획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미 지난해 2월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이번 대책이 수립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통해 비수도권 일자리를 150만 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이라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건가요? 네, 이번 5개년 계획의 특징은 국세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역 자치에 힘을 싣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 중 낙후된 곳엔 제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자면 균형 발전 전략으로 사람, 공간, 산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3대 전략은 총 9가지의 핵심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람과 공간, 산업이라 이렇게 지역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3대 요소에 힘을 실는다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우선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전략은 뭔가요? 네, 우선 이 사람 분야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합니다. 일단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매년 450개씩 확충하고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역시 300개를 더 지을 계획인데요. 여기에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취약지 10개소의 거점 의료기관을 지어서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 그곳에 사람이 모이면서 자연스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서도 사람 중심의 지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공간 측면에선 인구 감소 위험이 있는 농어촌, 구도심 등 생기를 불어넣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를 위해 5년간 66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귀촌 교육,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도시의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 재생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청년 창업 공간과 복합 문화 공간, 상가 등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농촌이 도태되지 않으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이 접목된 이 스마트팜 규모를 1.5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간에선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을 몰릴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취했네요. 더욱이 최근 부흥을 맞고 있는 스마트시티처럼 스마트팜을 육성해서 보다 편리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네, 방금 스마트시티 언급하셨는데요. 참고로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기술로 교통, 에너지, 의료 등의 기능을 첨단화, 효율화한 도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산업 분야에서도 이 스마트시티가 활용되는데요. 5년간 총 56조 원을 투입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둔 산업에선 지역기업 육성과 더불어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제조 혁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정부는 침체된 제조업에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공장은 AI CPM, 그러니까 인공지능인 AI와 사물인터넷 IoT, 이 저장소인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모바일을 주축으로 공장의 혁신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장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는 이러한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스마트 산업단지가 제조 부흥은 물론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이바지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선 이와 더불어 국가혁신 클러스터, 규제 자유 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도시별 특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어촌, 산촌 지원을 특화해서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도 개발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특색을 가진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자연히 지역별로 특징적인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획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도모할 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참 벅찹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게 통해서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달성 유지하고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대규모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단지의 위기와 더불어 지역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디 이번에 발표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위기의 지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